모시겠습니다. 독일 언어 문학과의 지영원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독일 언어문학과 지영은입니다. 저는 올해 1학기부터 저희 독일 언어문학과에 동지를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 여러 또 인문대 교수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도 또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학술 발표장보다도 왜 이렇게 떨리고 또 긴장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는 특강의 제목은 손으로 말하기, 제스처의 인지 언어학인데요. 사실 주제 선정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깊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전공 분야가 독일 언어학이고 그 중에서도 인지 언어학 분과의 주요한 그런 연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로 된 텍스트, 문어 텍스트나 아니면은 특히 최근에는 구어 텍스트, 대화 분석이라든지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이제 특히 멀티모달한 그러니까 약간 다중양상적인 이미지, 그림과 언어 표현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밈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의사소통체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근원적이고 또 좀 더 근원적이고 우리 몸을 사용하는 제스처와 구어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또 논문도 쓰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이 지난달에 윤병효 선생님 발표를 하시고 나서 너무나 통도 좋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불문과 선생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의 어떤 결과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은 독일어라고 하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요 대상이랄까요?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선생님들과는 폭넓게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제스처라고 하는 좀 일반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조금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인지 언어학에 대해서 학장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아주 전공 분야에 아주 예리하고 이론적인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오셨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내용이지만 오늘 내용은 교양 강의 그리고 그렇게 또 비학술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학술적인 이야기에 약간 언저리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제스처를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 이유는 공부할 게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의 사실은 딜레마이기도 한데 독일어를 안 하려고 오늘 발표해서 마음을 먹었지만 딱 짧고 굵게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독일어에 Man lernt ewig solange man lebt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배워야 한다, 공부한다라는 끔찍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한 것보다 저는 사실 더 많이 한 것이 공부하기 싫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 표현이 저의 어떤 할 거는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얼마나 깊이로 얼마나 넓이로 내가 파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걸 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관찰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저 관찰 대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어떤 제스처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 관찰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이렇게 적용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언어학에서는 제스처는 그렇게 활발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실 언어학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구조주의 이후에 아무래도 문어 중심의 연구가 언어학에서 주류를 이루었었고 문어 중심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구문의 규칙이라든지 문법성 이런 것들을 형식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지향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음운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이라든지 음조라든지 이런 준언어적인 요소하고 특히 제스처 같은 완전히 비언어적인 요소는 그렇게 언어학에 적합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전통적인, 언어학의 전통 면에서 제스처가 약간 언어학에서 배제되는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좀 사회문화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가 마치 인류의 무슨 어떤 그 축복받은 그런 그 은혜인 것처럼 언어, 인간 뭐 이렇게 존재 가치로 연결돼서 이렇게 논의되는 것과 회자되는 것과 달리 제스처는 어쩌면 몸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념적으로 몸을 쓴다는 것에 대한 약간 가치, 상대적인 어떤 가치의 저하일까요? 약간 좀 높은 가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예를 좀 한번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잊혀질만 하면 등장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다이애나 비인데요. 다이애나 비가 영국에 왕실에 입성할 때에 멘토,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이제 배정이 됐다라고 해요. 왕실의 법도나 매너, 예절, 어떤 단어는 써야 하고 어떤 표현들을 쓰세요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 멘토가 언어 수업을 할 때마다 양손을 끈으로 묶어놨다고 해요. 믿어지지 않지만 다이애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였을까요? 네, 뭔가 이 손 제스처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였을 텐데요. 잘 아시네요. 왕실에서는 손 제스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아마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손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통념이 굉장히 손은 감정이나 감정 변화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정과 마찬가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감정 절제를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몸에 익히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손을 묶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손의 기능은 또는 손 제스처의 기능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언어의 기능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해주고요, 의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완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저쪽을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가리킨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시선이 저쪽으로 가면서 저기서 뭐가 나타났나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어 표현 없이도 완전히 제스처만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한 대체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언어와 거의 대등한 입장으로 제스처가 기능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이애나 비를 다시 한번 보내면서 만약에 다이애나 비가 손 제스처를 쓸 자유가 있었다면 말을 자유롭게 할 자유가 있었다면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사고를 자유롭게 할 자유가 있었다면 아마도 당시에 그렇게 암울하고 우울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제스처 제 강연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먼저 언어와 제스처를 간단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 그리고 거의 모든 언어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4가지 기본적인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저어서 부정을 표현하는 그런 4가지 제스처의 진화론적인 기원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설이기는 하지만요. 두 번째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주요 부분은 요 두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2가지 제스처 유형론을 중심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견이 되는 제스처를 한번 통찰해보는 그런 분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치가의 제스처에서 2명의 독일 정치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통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스처 연구의 유용성과 확장성으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이제 딱딱한 내용을 앞에다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이 뜬모를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뜬모를 이야기를 좀 앞에다 넣고 뒤에는 조금 편안한 이야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아티큘레이션이죠. 조음 그리고 제스티큘레이션.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걸 처음 봤어요. 제스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스티큘레이션이라는 것으로 제스처하기를 정의를 하던데요. 사실 이 조음 하니까 아마 예전에 들었던 음성학 수업 떠올리시는 선생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음하고 그러니까 제스처하기를 한번 좀 이렇게 대조를 해봤어요.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폐에서 공기가 생성되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공기가 아직 소리, 물리적인 어떤 음파가 되지 않은 채로 기도를 통해서 성대, 그리고 성대 안에 있는 성문, 인두,
후두계, 경국계, 영국계, 그리고 이제 구강, 여기에서 이제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구강과 비강 안에서 많은 좋은 기관들을 이 공기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입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몸 안에서 몸 밖으로 음소, 그렇죠? 음소 소리로 인식 가능한 소리로 음성으로 발현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통을 악기로 많이 그렇죠? 뜯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음소나 음운들의 조합이 바로 음성 언어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소와 음운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음성 언어는 다분히 청각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의사소통 장원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제스처는 지금도 잘 보이시겠지만 총 과정을 준비기 이제 실제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을 스트로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트로크 그리고 이게 다시 돌아가는 회기 이렇게 3단계로 봐요. 그런데 처음부터 준비기부터 사실은 가시적입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폐에 있는 공기처럼 숨어 있다가 입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런 손과 팔, 전완, 어깨 이렇게 상반신 주요 제스처 기관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스처는 시각적이고 공간 안에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의사소통 자원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음성 언어에 마련하고 제스처, 손 제스처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손 제스처하고 다 우리 인체에 상반신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뇌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직립보행을 통해서 진화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손의 자유라고 할 때 이 손의 자유는 아주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도구를 만드는 능력으로 딱 연결이 되거든요. 기능으로. 근데 사실은 이 음성 언어라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진화인데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직립보행을 통해서 우리의 굉장히 상부에 있었던 성대가 하강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고 세분화된 인간 언어 음소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유인원이나 이런 원소음류나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정교한 음운 체계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언어가 정말 대단하다,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산물이 되었는데 이러한 인류의 축복인 음성 언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손의 움직임, 손의 제스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구를 만드는 기능 이외에도 직립보행을 통해서 인간이 얻은 중요한 의사소통 자원이라고 하는 것. 인지언학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스처라고 하는 대상에 좀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손 제스처도 그렇고 음성 언어도 그렇고 신체화된 인지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화론에서 아주 일부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많이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포스너라고 하는 그 독일의 언어학자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찰한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언어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긍정의 고개 끄덕이기. 어떤 언어에서는 긍정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표현한다라는 걸 본 적이 있기도 한데요. 아마 극소수일 것 같고요. 대부분 끄덕이기는 아마 긍정의 표현. 그리고 반대로 고개를 젓는 것은 부정의 표현. 그리고 아마 이렇게 누군가를 환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뒤로 하지는 않고 손을 벌려서 앞으로 환영을 하거나 또 어떤 폴리네시아 언어에서는 손을 여기 이렇게 가슴에 왔다 댔다라는 건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반대로 또 손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인류의 기원과 관련이 있는 진화론적인 어떤 설명으로 그렇게 유래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긍정은 이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아서 가슴에 파고드는 그 행위에서 유래했을 것이다라는 가설 추정이고요. 반대로 부정, 고개를 젓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젖을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가슴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면서 수유기를 벗어난 아기가 몸을 돌려서 분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래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이었고요. 이제 환영 같은 경우에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나에게 취한다라는 면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진화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게 되고요. 거절의 경우는 상대방과 나
발신 사이에 뭐 어떤 그 의미의 어떤 가상적인 물건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세우는 행동을 통해서 방어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본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제스처 유형론을 소개하고 간단하게 여기에 숨어있는 손가락 이야기예요. 손가락 이야기인데 이거는 약간 사회문화사적으로 조금 쉽게 접근을 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든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제스처를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 제스처 유형론은 조금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한 10가지 남짓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저는 요 엠블럼적 제스처를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오늘도 저는 몇 번 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요 이제 기준이 보면 알겠지만 관용화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관용화라고 하는 정도는 뭐냐면 완전히 관습이나 약속 체계로 굳어져서 이것이 딱 보기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안다, 통용된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관용화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관용화가 되지 않은, 관습화가 되지 않은 게 이 음성 언어, 구두 언어의 동반이 되는 구두 동반 제스처입니다. 반면 관용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의 정렬된 기호 체계로서, 상징 체계로서 하나의 언어적인 그런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수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한다고 했더니 어떤 선생님께서 혹시 수어 발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수어를 전혀 못합니다. 전 수어랑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근데 저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요즘 학생들이 수어를 배우는 게 좀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하나의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개념으로 학생들이 접근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뭐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엠블럼적인 손가락 제스처 3가지만 문화사적으로 조금 같이 공유해보고 재밌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제스처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기원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제스처는 언제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했나라는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그 가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사실 추측이고 가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원전 1세기경에 로마 웅변가 퀸틸리아누스가 웅변술에서 허용한다, 승인한다라는 의미로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인데요. 1912년, 10년대경에 보스턴 지역 사람들이 그 영어의 단어, 만약에 이제 어떤 구와 프레이즈가 있다라고 하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두 단어의 첫 번째 이니셜 글자만 따서 그걸로 그 문장의 의미를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약간 언어 유희적으로 익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OK는 그때 사용했던 두 문장의 전형적인 어떤 구에서 그 소리를 따왔을 것이다. 소리를 따오는 거예요. 그 이니셜 그 문자를 따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차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추실 것 같아요. 혹시 영문과 김명숙 선생님 영어 전공이시니까. 왜 그러시죠? 네, 이거는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All correct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A시기 때문에 사실 다른데 가차적인 약간 오크에서 이제 오케이 이렇게 왔을 것이라는데 상당히 신빙성 있는 가설로 추측이 된다라고 해요. 사실 이게 all corrected이기도 한데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이 다 바로 잡아져서 모든 것이 정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하고 보통 이렇게 만들잖아요, 오케이를. 근데 이제 이걸 뭘 집을 때 보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것이 엄지와 집게손가락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가장 작은 물건도 엄지와 집게의 결합으로 집어낼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 같은 것도. 그렇게 보면 어떻게 정밀성이라는 의미하고도 조금 관통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승인, 모두 정확성, 그리고 정밀성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면에서
오케이가 다른 문화권, 어느 문화권에도 영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식어가 확산되었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케이는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손가락 제스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사실 또 욕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향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 V 제스처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오늘도 제가 한 컷 찍고 왔거든요. 온천에.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건 많이 아시는 우리 조교 선생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금방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승리, 빅토리 여기에 이제 이니셜을 따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승을 하거나 승리를 기원할 때 이 V 제스처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빅토리를 상징했던 것이 60년대 영국, 미국에서 핵무장 반대 캠페인 같은 반문화 운동이 확산이 되게 되면서 피스,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공기나 운동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 V 손가락을 V를 하면서 입으로는 피스, 이렇게 피스 하는 이런 조합으로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였을까요? P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넘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합이 갖추어졌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70년대에 일본 젊은 여성층들이 피스라고 말하면서 이 V를 하는 것을 사진 찍기에 적용을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피스하면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웃는 모양이 되면서 V는 또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랬던 것이 80년대에 이 일본 대중문화가 동아시아에 굉장히 확산이 되고 같이 들어오면서 사진 찍기에서 웃으면서 V를 제스처로 취하는 것이 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림 한 편 잠깐 보시죠. 메리 캐셋이라고 하는 작가의 차 한 잔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정물이기도 하고 인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찻잔을 든 손이 손가락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면 본인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각자 손을 쓰는가 이런 것들 조금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컵을 약간 받쳤는데 우연히 받친 것 같진 않고 우리의 또 지드래곤도 마찬가지 손이 약간 벌어져 있죠. 그리고 광고에서도 병을 들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사이드 스쿼드라고 하는 아주 자유무도한 생각을 벌이는 여주인공인데 차를 마실 때에는 너무나도 우아하게 손가락을 뻗치고 있습니다. 자, 이 손가락은 왜 이렇게 자꾸 뻗어지는 걸까요? 새끼손가락 왜 따로 넣을까요? 먼저 네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찻잔의 구조를 보면 찻잔의 손잡이가 사실 굉장히 좁아요. 다 넣기에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를 다 넣지 못한다면 얘가 자꾸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가는 가설은 두 번째예요. 어떤 약간 좀 우아한 자태인 거죠. 실제로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귀족들은 찻잔에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고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심지어는 상류층은 새끼손가락만 떼어야 되고 왕족이면 최소한 약지까지 떼어야 된다는 그런 기술 같은 것이 문헌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영국으로 차가 넘어오면서 그때 넘어왔던 최초의 찻잔은 손잡이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잡이 없이 잔 자체를 들어야 되면 되게 뜨겁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닿는 면적을 좀 줄이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당시에 전해지는 그 귀족 매너를 다룬 그 왕실의 문화를 다룬 그 기술한 그런 문헌에서 찾아보면은 찻잔은 작을수록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에 속하고요. 가급적이면 차를 마실 때 찻잔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아주 우아한 왕실의 매너인 것처럼 귀족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평가를 받는 그런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똑자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일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간접적인 접촉이라도 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린 약간 좀 이렇게 마시면 좀 뭔가 우아하게 보이는 그런 통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예전에 그 유럽에서는 음식에 조미료를 칠 때 엄지와 그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서 넣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중요하겠죠. 젖으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를 좀 잘 보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원리 했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가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신빙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뇌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설들이긴 했지만 항상 우리 인문학은 이러한 가설에 굉장히 매료되고 매립된다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한 표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다라고 해요. 뇌가 이 네 손가락, 엄지부터 약지까지를 관할하는 것이 새끼손가락을 관할하는 신경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엄지부터 약지까지를 관할하는 얘네들 모아라고 하는 신경 명령 체계는 정중, 요골 이렇게 두 개가 관할을 하게 되는데 신경 전달을 하는 것이 얘는 다른 신경이 관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같이 모으려면 따로 명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자꾸 벌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사실 1, 2, 3번이 좀 무색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사실 이제 본론은 여기인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분야예요. 근데 좀 짧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론인데요. 데이비드 맥닐이라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제스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학이나 기호학이나 심리학이나 특히 언어학에서 이 데이비드 맥닐의 제스처 유형론을 많이 적용합니다. 저도 이걸 많이 썼는데요. 마치 찰스 퍼스 아니면 옵든의 기호 분류하는 것처럼 기호 삼각형처럼 이렇게 알코닉하고 메타포하고 데이틱하고 얘네들은 사실 이제 형식하고 의미가 앞에 세 가지가 매칭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형으로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 비트라고 불리는 박자 제스처는 사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긴 한데 의미적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박자나 운율이나 강조 이런 대화나 담화를 좀 구조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질적이긴 하죠. 자, 그러면 조금 지루해지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예, 축구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아니면 학생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누구죠? 예, 제이미 바디아 공감하시는데요. 자, 요게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요. 요 네 컷의 사진이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그 본부의 공식 사이트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뇌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 요 쓰는데 이건 이제 오케이보다는 좀 다른 걸 것 같아요. 좀 전에 소개했던 은유적, 도상적 그리고 지시적 제스처가 여기에 지금 사실 다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걸 굳이 말로 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팀 레스터 시티는 한 점을 먹어서 요 경기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에서 있었던 경기인데요. 원정 경기를 갔어요. 레스터 시티가. 근데 토트넘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전반전까지는. 근데 후반전에 이 바디가 한 골을 넣었어요. 헤딩골로. 그러니까 이제 동점이 돼서 막 이제 과열이 됐겠죠. 한 골 넣고 나서 후반전에 바디는 나갔어요. 이제 선수 교체로 나갔는데 그때 토트넘 팬들이 막 야유를 퍼붓겠죠.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그때 취한 제스처예요. 그래서 우리 팀은 EPL에서 한 번 승리했지롱.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승점이 없지. 0번이지.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유형론에서 도상적 제스처. 그렇죠. 1번, 한 번, 0번이라고 하는 어떤 유사성에 근거한 기호작용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아주 가장 직접적인 지시적 제스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는 한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어떤 제스처를 쓰는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밀접한 특히 이제 우리 광주에 오니까 굉장히 이번에 기아가 좋은 실적을 냈더라고요. 이거는 코리안 리그는 아니고 9월에 있었던 경기에서 갑자기 흥분하시는 분, 여기 지금 너무 좌절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키움과의 대전이었었는데 뭔가 지금 승복하지 않고 근데 항상 왜 야구 감독들은 어필을 할 때에는 약간 한 발도 약간 이렇게 껄렁하게 세우면서 약간 자세를 이렇게 하면서 고개도 세우면서 옆으로 약간 기울이면서 항상 이 손을 옆에다가 갖다 대는 걸까요? 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불복이죠. 이 판정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불복이라는 건 사실 아까 얘기했던 뭐 0이나 1 이런 것들을 도상적으로 그 유사성에 의해서 모사하는 것보다 뭔가 표현해내기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입니다. 불복. 그런 면에서 이런 제스처는 사실 은유적이라고 맥밀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의미를 한번 조금 제가 추론을 해봐서 불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운동 경기마다 다 불복의 표현 방법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여기 주심이었던 결국 이 판정은 뒤집어지지 않았거든요. 더블 플레이로 투아웃으로 기아한테는 약간 좀 억울한 판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세는 전형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절과 거부의 은유적 제스처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치가의 제스처 이 부분이 마지막인데요. 슈피겔지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총리의 그 재임 시절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특보한 슈피겔의 표지입니다. 어떤 정치가를 말하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제스처를 조금 여러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너무나 많은 마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레딧에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서 회자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데요. 이게 한 정치가의 그냥 제스처, 상당히 의도적이고 의식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추정을 하게 된 것은 재임 초기 시절에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화술 전문가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썼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고 해석이 막 난무하니까 계속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름모의 도대체 의미는 뭐냐? 메르켈스 다이아몬드, 독일어로는 메르켈스 라우테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치가 메르켈의 마름모 현상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팔을 이렇게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여기 전완부터 여기를 약간 벌리는 그렇게 하면서 등이 이렇게 고추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발성을 할 준비가 조금 그 이상적인 그런 신체의 어떤 자세가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제스처 단계에서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말할 준비는 좀 일할 준비가 나는 항상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공식 석상에서 의도적으로 그 노출하는,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양팔 모으기이고요. 이게 좀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요. 양손가락을 붙이는 것인데 이거는 신경생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뭔가를 고민할 때 이런 제스처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독일어 사람들은 코를 많이 만진대요. 좀 뭔가 심각하다. 좀 고민해보자.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이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생각해보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신체의 일부, 특히 뇌와 가까운 부위에 접촉이 되게 되면은 산소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지 작용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은 좀 많이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르모라고 하는 것, 그 도형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함의는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안정감, 그리고 사각형이잖아요. 신뢰감, 차분함, 통제력, 그리고 저도 굉장히 새로웠던 것은 마르모는 여성의 상징이라고 해요. 여성성의 상징, 모성까지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메르켈의 닉네임이 무티, 엄마로 불렸던 것과도 연관이 있죠. 자, 근데 이게 사실 한 사람의 제스처였는데 이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이콘화되었다라고 할까요? 메르켈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 그리고 일할 준비, 능동성,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말보다도 말을 대신하는 어떤 메시지를 그 제스처를 통해서 시각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제스처가 베를린 그 중앙역에 옆면에 70m, 20m로 플래케이트로 붙었다라는 거예요. 플라카트로. 이게 이제 2013년에 선거전에서 CDU, 그러니까 세대우 기독연합당의 어떤 선거 전략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콘화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 패러디가 일어났고요. 따라하기, 확산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의 문화현상처럼 유럽 안에서는 퍼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에 리절트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에 33.8% 지지율이었던 것이 2013년 선거에서는 41.5%. 그러니까 이 메르켈의 라우테를 통해서, 마르모를 통해서 그 전달된 어떤 정당의 이미지, 이런 것들, 이미지 메이킹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중앙역 측벽에 설치된 그림이고요. 마지막이에요. 이 메르켈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 정치가 중에 독일 대한당의 공동대표 당수인 알리스 바이델의 연설 장면을 몇 가지 보시겠는데, 저는 사실 알리스 바이델의 정치 연설을 언어 표현과 제스처와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연구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주요 이제 연구 분야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냥 제스처만, 연설 장면의 제스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히틀러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물론 이제 메르켈의 제스처는 사실 약간 좀 의도되고 연설 장면에서 좀 더 다른 제스처를 쓰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메르켈의 제스처, 바이델이 사용하고 있는 제스처는 상당히 이 포인팅, 손을 세분화된 제스처를 많이 쓰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제스처 자체보다는 이 제스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어휘들, 문구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이고 현재 정부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이걸 언어학에서는 포지티오니어로,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스처나 어떤 언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입지를 보여주는 어떤 전략인 것이죠. 정치가에게는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이 있고 또 포지셔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강력한 지도자인 거죠. 근데 제스처는 의외로 되게 공격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정제가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정중한 그런 제스처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다분히 연출되었을 것 같고요. 강력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뛰어넘고요. 특히 알리스 바이델의 연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포인팅, 반복적인 포인팅, 지시적인 것과 포인팅, 비트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으로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스처 연구의 유용성과 확장성입니다. 제스처 연구를 통해서 언어와 제스처 사용에 대한 메타적인 통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제스처, 사회 전반에서의 의사소통 기제, 그리고 아까 손 제스처가 문화권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증진한다. 그리고 이제 연구 분과로서는 기호학, 문화학, 사회학, 심리학, 인지과학의 학제성 보장받는 주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션 캡처 같은 거 최근에 새로 개발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육, 학습에 제스처를 적용한 연구가 영미권에서 상당히 활발하고요. 교육적인 적용이. 그리고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이런 의료적인 적용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학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모션 캡처 같은 것의 개발, 다중매체 양상 코드 의사소통 연구가 유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